이번 시간은 그 우주론에서 대폭발 우주론, 우리 전 시간에 잠깐 선생님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설명을 짤막한 영상으로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차이점을 다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었을 거야, 그치? 그랬을 때 바로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런 형식이었지. 커졌어. 쫙 커지면서 어떻게 더 이상의 질량은 추가되지 않아. 질량 보존 법칙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추가되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팽창은 해. 근데 정상 우주로는 어때? 팽창은 해. 근데 얘는 팽창한 만큼 더 생겨. 그러니까 둘 다 팽창은 하지만 질량은 빅뱅 우주로는 일정한 데 비해서 정상 우주로는 질량이 계속 증가하는 거야. 총 질량이. 그럼 밀도는 어떻게 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얘는 부피는 늘어나는데 질량은 그대로니까 감소하고, 여기는 그만큼이 채워지니까 일정하다, 그런 얘기를 했죠. 우주의 온도는 부피가 팽창하면서 감소하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여기는 일정하게 된다. 자, 이런 차이점을 전 시간에도 공부를 잠깐 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허블 법칙에 의해서 그냥 꽝 하고 터졌다고만 바라볼 수가 있느냐, 어떤 다른 근거는 없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자, 바로 우리 넘어갈게요. 어떤 근거로 빅뱅 우주론을 얘기할 수 있느냐, 바로 이 근거 두 개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뭐냐면 가벼운 원소의 비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봐도 돼요. 수소와 그 다음 헬륨의 비율 이렇게 봐도 돼요. 수소와 헬륨의 비율 이렇게 봐도 여러분들 무방합니다. 그럼 이게 좀 무슨 얘기냐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옆에 이 그림 보이시죠? 자, 보시면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 전에 자, 이거 전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헬륨 핵이 원자핵이 생성되기 전에는 양성자, 즉 원자핵에 있는 이 양성자, 그 다음 전자, 그다음 중성자, 뭐 이런 것들이 서로 계속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엄청나게 뜨거운 상태에 분리되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이 양성자, 이 플러스 2.6 녀석, 요 녀석이 이만큼이 있었다는 거야. 자, 몇 개인지 한번 세볼게,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14개가 있었고, 나중에 얘랑 결합하는 중성자가 2개가 있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양성자가 14개, 중성자가 2개.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개수비가 14개 대 2개니까 14개 대 2개니까 바로 7대 1의 개수비로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헬륨 원자핵이 형성이 딱 되더라. 자, 헬륨 원자핵은 어땠었지? 헬륨은 원자번호 2번이죠. 양성자 몇 개?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몇 개? 중성자 2개 해서 이게 헬륨의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헬륨 핵이 되는 거죠. 이게 헬륨 핵이야. 자, 이렇게 포집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아까 14개 하고 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2개,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가 합쳐서 헬륨 하나로 바뀐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면 남아있는 양성자가 몇 개야? 세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되죠, 그죠? 자, 양성자 하나랑 전자 하나가 만나게 되어서 생기는 우주의 가장 많은 원소,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수소라고 하는 바로 그런 원소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 핵 하나하나는 수소를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수소는 총 수소 원자핵 몇 개? 12개. 따라서 12개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헬륨은 몇 개가 만들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헬륨 원자핵이 바로 딱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돼?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그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헬륨 원자핵이 한 개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때 원자의 질량 몇 개? 4개가 이렇게 뭉친 거죠.
요 4개가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몇 개? 12개. 그러면 질량비, 즉 원자의 질량, 아까 수소 원자핵은 12개.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은 결국에는 4개가 모였으니까 실제 질량비로 보면 어떻게 됐어?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는 12대 4. 결국에 얘기하면 3대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대폭발 우주론에서 바로 밝혀낸, 이거는 계산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계산으로 이렇게 초기 값을 잡았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우주를 지금 관측하다 보잖아요. 그 우주에서 관측되는 가장 많은 원소가 수소, 그 다음에 헬륨이거든. 근데 지금 관측되는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의 비도 뭐예요? 3대 1의 질량비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초기 값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은 바로 대폭발 이론에서 그거를 예측한 건데 그게 관측값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게 대폭발 우주론의 첫 번째 되게 중요한 증거로 자리가 잡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960년대 그 안테나를 수리하던 사람이 있었어. 엔지니어 펜지어사라는 아저씨하고 윌슨이라는 아저씨가 있었거든. 통신 위성용의 전파망 환경. 여러분 전파망 환경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이렇게 생겨서 먼저 뭐 스카이라이프 같이 생긴 거 있잖아. 이렇게 해서 접시 모양처럼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딱 가운데 이렇게 외계에서 오는 이 전파를 받는 이런 망원경 있죠? 이거 솔직히 안테나인데 이 망원경이 있어. 이 망원경을 갖고 실제로는 이 사람들은 어떤 천문학자라기보다는 그런 뭐 TV나 그런 어떤 라디오파를 수신하는 데 있어서 뭔가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 옛날 TV 이렇게 채널 돌리다 보면 치익거리는 거 이렇게 있었거든. 여러분들 한 번도 본 적 없겠죠. 요즘은 다 디지털 TV라. 그런 옛날 시골 마을에 가면 요즘도 가끔씩 있긴 하는데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보면 치익 하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라디오 주파수 돌릴 때도 얘들아 치익 하는 옛날 아날로그 주파수 같은 경우에 아날로그 라디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자, 그게 도대체 뭘까? 너무 잡음이 심해서 여기에 있는 막 새들의 똥도 치워보고 깨끗하게 별짓을 다 했는데도 그 잡음이 계속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발견합니다. 근데 그 잡음이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 그거를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모든 우주의 방향에서 같은 세기의 전파가 온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 같은 세기의 전파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처음 발견한 게 파장이 약 7.3cm 정도 되는 여기 요 정도 되는 파를 발견한 거야. 처음 측정한 파가 한 파장이 7.3cm 되는 파를 발견한 거야. 펜지아스와 윌슨이. 이게 모든 우주의 방향에서 오더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이 이런 것을 계속 검출을 해보니까 이런데 이렇게 도트가 이렇게 되지, 이렇게 점이 찍히지. 이 점을 쭉 연결하니까 마치 플랑크 곡선의 한 곡선이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들 플랑크 곡선 기억나시죠? 우리 별에서 할 때 배웠잖아.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를 최대로 내는, 즉 행성의 어떤 항성의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를 최대로 내는 파장은 좀 짧아진다. 뭐 이렇게 하면서 플랑크 곡선과 빈의 변이 법칙과 슈테판 볼츠만 법칙과 뭐 이런 것들이 막 선생님과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이런 바로 플랑크 곡선을 그리는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야? 우주에서 모든 방향에서 7.3cm 파가 오고 얘를 연장해 그렸더니 이런 플랑크 곡선이 만들어졌어. 이 플랑크 곡선이 이러려면 어떤 물체에서 이런 빛이 나와야 되냐? 온도가 어떤 온도에서 약 2.7 켈빈, 굉장히 절대온 0K가 절대온도 0이잖아, 그지? 거기에 가까운 물체에서 나오는 복사선이어야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것이 바로 우주에서 뭐가 되는 우주의 백그라운드에 바로 온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 백그라운드 복사,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전 시간에 잠깐 얘기했죠. 선생님이 38만 년 후에 빛이 투명해지고 그러면서 그때 온도가 대략 얼마였어? 약 3000 켈빈쯤 된다 그랬지, 그지? 이때부터 계속 팽창이 계속 거듭되고 있잖아요. 팽창이 계속 거듭되고 있죠? 그러면서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 온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서부터 우리 이 우주의 크기를 허블 법칙으로 구할 수 있었잖아. 그래서 역산하면 이 온도가 약 한 3K 정도 되는 것이 현재 우주의 아마 온도일 거라고 예상은 했었어요. 그리고 이 펜지아스와 윌슨이 이거를 발견하기 전에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 예상을 했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펜지아스와 윌슨이 바로 안테나 고치다가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노벨상 받아요. 대단하죠. 우연한 발견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현재 주고 있는 이 우주 배경 복사, 이건 우주에서 바로 그 당시 빅뱅이 터져서 바로 빅뱅 우주론에 의한 대폭발 우주론에 의한 바로 공간의 확장, 즉 팽창에 의해서 온도가 떨어진 그 온도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는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전달되는 그 온도야말로 이게 우주의 백그라운드 된 바로 레디에이션이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빅뱅 우주론을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근거를 갖고 우주 배경 복사를 보다 자세하게 측정해 보기 위해서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실제로 관측을 한 거야. 당시 펜지아스와 윌슨이 관측했을 때 우주 모든 방향에서 이렇게 동일한 균질한 이런 배경 복사가 오니까 우주는 거의 되게 균질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 그 이후에 좀 더 세밀한 실제 우주선을 보내서 관측을 해보니까 완전히 균질하진 않아요. 완전히 균질하진 않은데 굉장히 작은 범위 내에서 여기 보면 약간 얼룩이 살짝 얼룩덜룩하지, 그지? 여기 온도 편차가 살짝 발견이 돼요. 완전히 모든 방향에서 2.7K가 쫙 다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아주 작은 부분에서 조금씩 다른 아주 미세하게 다른, 근데 거의 뭐 같다고 봐도 되는데 이런 약간 미세하게 다른 이 얼룩덜룩들이 있죠. 여기선 좀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밀도가 거의 균질한 것처럼 보여, 그제? 온도와 밀도가 거의 균질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아주 작은 차이, 이런 작은 차이가 바로 무엇을 만드는 거야? 별이나 은하를 만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반죽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조만한 뭘 만들어서 수제비를 먹든 아니면 뭔가를 빚어서 떡을 만들든 하려면 밀가루를 쫙 펼치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뭉쳐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떡이 되는 그런 밀가루에는 밀가루 훨씬 더 많이 뭉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여러분들 모든 책상에 그냥 밀가루가 다 퍼져 있으면 얘들아 거기에 떡이 만들 수는 없잖아, 그지? 이 바로 균질한 우주에서도 균질한 것 같지만 실제 거기에는 별, 은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려면 아주 미세한 차이들이 있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2.7K 우주 배경 복사가 바로 대폭발 우주의 굉장한 바로 증거가 됐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설명할 것 같았던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도 문제점이 있었어요. 자, 어떤 문제점이냐? 솔직히 이 부분은 실제 이해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최신 과학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문제를 막 해결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될 거야. 선생님도 솔직히 최신 과학을 완전히 무슨 양자역학의 수준으로 이해하지 않는 이상은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로 그냥 넘어가야 될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은 깊게 공부를 했습니다만 너희들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선생님의 그 이해 정도가 그걸 뛰어넘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만만치 않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 시험으로만 한정 짓는다면 그냥 어떤 소개 정도의 내용으로만 들어가시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쭉 소개하는 걸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의미구나.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빅뱅 우주로는 우주가 여기 탄생해서 빵 하고 터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커졌다, 그죠? 쭉 커졌어.
뭐 그때까지 뭐 균질하게 이렇게 커졌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물론 우주엔 중심이 없어요. 우주에 중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우리가 중심이고 나로 인해서 다 멀어지는 것 같으니까 내가 중심인 것 같지. 근데 잘 생각해봐요. 다른 별에서, 다른 은하에서, 별이 아니라 다른 은하에서 나를 보면 어떻게 될까? 나도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인지 아닌지 몰라. 우주엔 중심이 따로 없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우주에 중심이 없지만 풍선 부를 때 있죠. 풍선 요만한 풍선에 점을 좀 몇 개 찍어봐. 그리고 불어봐. 그럼 풍선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럼 여기서 점이 어떤 게 중심인지 얘기할 수 없죠. 우주엔 중심이 없어요. 내가 중심은 당연히 아니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말하기 좋게 그냥 이렇게 가운데에다 점을 찍은 거야. 이게 나라고 할게. 그럼 여기가 우주의 끝이겠지, 그지? 여기도 우주의 끝일 거야. 여기 있는 별하고 여기 있는 별하고, 자, 우주가 지금 138억 광년쯤 된대요. 그러니까 우주의 끝을 가려면 빛의 속력으로 138억 년을 가야 끝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 이 끝도 얼마야? 138억 년이지. 그러면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그럼 한번 생각해봐. 이 끝에서 이 끝으로 가기에는 얘들아, 응? 너무너무 먼 시간이고 긴 저희가 되겠지, 그지? 근데 얘들아 너무 이상하죠? 얘가 나한테 이렇게 빛을 주고 얘가 나한테 빛을 주잖아. 근데 이 빛이 2.7K로 거의 등방하다고 그랬죠. 거의 균질하다고 그랬지. 정보가 너무 일치해. 너무 일치해. 그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지금 너무너무 먼 거리에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봐. 우리 산맥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이렇게 산맥을 기준으로 전라도 경상도야. 같은 나라 이 공간에 있는 사람도 말투가 달라요. 그죠? 옷 입는 양식, 음식 다 달라요. 자, 하물며 이 먼 거리에 있는 이 우주의 이 두 지점에서 오는 정보가 똑같다, 완전히 똑같다, 거의? 이거 있을 수 없잖아. 자, 이거를 뭐라 그래? 지금 선생님 2번부터 얘기를 설명을 하는 거야. 이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게 바로 지평선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지점의 모든 지점에서 오는 정보가 너무 유사하다는 거. 이상하긴 하죠, 여러분들 봐도. 정보가 너무 유사하다. 갑자기 이런 거 생기죠? 깔끔하게 지울게. 따라서 이렇게 그림으로 기억하는 것이 편하겠죠? 여기하고 여기서 주는 정보가 너무 유사하다. 거의 어떻게 해야만 이런 경우가 가능하겠어? 두 개가 붙어 있었어야만 가능한, 이 붙은 몸이 쪼개져야만 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 아, 선생님 그러면 빅뱅이 요만했다가 쪼개졌대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라도 여러분들, 우리 경상도 전라도 사람이 한 집에서 낳지만 2세대 3세대 걷어나오면 당연히 달라지잖아요, 정보가. 그죠?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자, 이게 바로 우주의 지평선 문제다. 우주의 끝에서 오는 정보가 너무 둘이 비슷하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자, 그 다음에 평탄선 문제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현재 관측 결과가 우주가 너무 완벽할 정도로 평탄하다는 거야. 이 평탄이라는 의미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서 있어. 그럼 너희들이 밟고 있는 요 곡률이라고 할게, 곡률. 이 곡률은 그래도 너희들이 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 그 바다 가서 수평선 보면 약간 이렇게 구부러진 듯한 구의 모양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얘가 너무너무 커져. 너무너무 커져서 이게 거의 뭐 아까의 그 곡률보다 훨씬 더 커져서 이게 거의 어떻게? 이렇게 거의 평탄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너희들이. 너무 완벽할 정도로 평탄한 거야.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에서는 여러분들 이게 어쨌든 곡률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지금 커지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곡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 관측한 결과로는 거의 너무 우주라고 하는 공간이 거의 완벽할 정도로 평탄하게 느껴진다는 거야. 뭐 이게
빅뱅 우주론으로 팍 폭발해서 나왔다면 곡률이 지금도 커지고 있으면 어쨌든 간에 곡률이 모여야 될 텐데 뭐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너무 평탄하다. 자, 세 번째,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선생님도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빅뱅 우주론의 현재 우주 초기에 자기 홀극이 많이 존재해야 된대요. 자기 홀극이란 말 자체도 너무 어렵지, 그치? 여러분들 이렇게 막대자석을 보면 여기 N극, S극 있는 거 아시죠? 여기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N극만 딱 잘라, 딱 자르면 N극만 이렇게 존재할 것 같지, 그치? 근데 여기만 딱 자르잖아? 이만큼 딱 자르면 여기 또 반으로 나눠서 N극, S극이 존재해요. 그래서 자기는 홀극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 근데 맥스웰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올 수 있게 만든 빛의 속력보다 더 빠른 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통찰을 결국에는 이끌어냈던 전자기장의 아버지라고 하잖아, 그치? 그 맥스웰이라는 아저씨가 이걸 수식으로 계산을 하면서 우주에 이 자기 홀극이 있어야만 어떤 수식의 대칭성이 아름답게 떨어진다는 걸 증명하게 됩니다. 자기 홀극 발견을 못했는데 수식상으로는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론을 갖고 대폭발 우주론의 어떤 물리학자들이 계속 같이 이거를 갖고 계산을 해봤더니 우주에는 자기 홀극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근데 우주에 자기 홀극, 즉 이런 특이한 N극만 있고 S극만 있는 이런 특이한 자기 홀극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초기에는 이런 계산값에 의하면 자기 홀극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 번도 실험적으로 봤다고 하는 약간의 논문은 있지만 그거는 지구상에서 어떤 기계 장치를 이용한 실험인 것이고 우주에서 자연 상태에서 나타난 자기 홀극을 발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단점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빅뱅 우주론의 뭐다? 한계였어.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엄청난 이론이 나와요. 바로 급팽창 우주론이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이론. 이 이론을 보고 막 그 당시 과학자들이 이건 너무나 아름답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막 하면서 극찬을 했던 그런 이론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보자. 이거는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한 거냐면 그 여러분들 우주가 그냥 천천히 쭉 팽창한 것이 아니고 갑자기 확 팽창했다는 얘기야. 자, 그림을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이야, 방구야, 막 이럴 건데 이게 무슨 말인가 봐봐. 지금 여러분들 원래 우리가 빅뱅 우주론은 이렇게 커졌었다라는 거잖아, 이렇게 예를 들면 물론 이렇게 쭉 이렇게 천천히 커졌다는 얘기죠, 그죠? 천천히 커졌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이 급팽창 이론은 뭐냐면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왜 자꾸 이런 게 그려지나 모르겠네요. 더 나가서 원래 이거보다 더 쪼만했다 이거야. 원래 이거보다 더 쪼만했어. 더 쪼만했는데 커지는 건 더 커졌다 이거야. 더 커지는 건 더 커졌다. 이렇게 더 커졌다 이거야. 이렇게 더 커졌다. 이해되시죠? 뭐 했다? 급팽창했다. 야, 급팽창했는데 선생님,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요. 이 급팽창한 속도가 광속보다도 빨랐다. 광속보다 빠른 게 없다면서요. 자, 근데 공간의 팽창이 여러분들 중력으로 인해서 공간을 휘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그 역의 그런 상황, 그다음에 양자역학에서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이게 빛보다도 빠른 현상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한번 꼭 연구를 한번 여러분도 해보세요. 재밌는 결과 나타나니까. 이게 엄청나게 급팽창했다. 근데 그 급팽창한 시기 한번 잠깐 볼래요? 자, 여기 그래프 나오지? 급팽창 이론인데 여기가 시간이야. 자, 근데 10의 마이너스 거의 보여요. 빅뱅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이 그래프 상에서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자꾸 뭐 이런 게 생기죠. 일단 깨끗하게 좀 지울게요. 다 지우고. 자, 여러분들 바로
지금 너희들 이 점선에서 쭉 올라가는 요게 바로 뭐야? 요렇게 올라가는 게 바로 뭐지? 그래, 이게 빅뱅 우주론이 있어. 그런데 급팽창 이론은 바로 이거보다 더 작게 시작하죠. 더 작게 시작하는데 결국엔 어떻게 돼? 요게 바로 찰나의 순간에 빛보다도 빠른 그 속력으로, 이게 얼마라고 2에 240승이라고 하나? 그 크기가 그렇게 갑자기 커졌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빅뱅 우주론과 같은 속도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그래프를 제안을 합니다. 이게 그러면 왜 대단한 이론이냐? 잘 생각해봐. 우리 전장에서 배웠던 이 바로 뭐가 해결이 되는 거야? 자, 일단 우주의 평탄성 있죠. 평탄성 어때? 원래 우리는 여기서 이만큼 커졌으면 그래도 곡률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거보다 훨씬 커질 거야. 그건 내가 느낄 때는 뭐야? 아하, 이런 평탄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지. 두 번째, 지평선 문제였어. 뭐였죠? 지평선 문제는 여기 있는 정보, 여기 있는 정보가 너무 똑같다라는 거야, 그지? 근데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들. 경상도와 전라도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로, 이거보다 더 작았어. 알고 봤더니 이 사람 몸이 한 몸이었어. 이 한 몸이 쪼개져서, 잔인하다. 쪼개져서 갑자기 커진, 너무나 갑자기 커진 거야. 확 하고. 그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는 뭐 그대로겠지. 그러니까 우리 빅뱅 우주론에 에서 제시했던 그 원래 크기보다 더 작았고, 그리고 얘가 급팽창하면서 원래 갖고 있던 정보가 보존된 채로 그냥 팽창한 거지. 그럼 이것도 해결이 되지, 그지? 그리고 우주의 자기 홀국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얘가 너무 쪼만했던 게, 그럼 여기에는 자기 홀국이 분명히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는 분명히 많이 있었다라는 게 빅뱅 이론에서의 그 유추였잖아요. 근데 지금 발견이 안 되는 이유는 너무나 커져버린 공간 속에서 자기 홀국이 같이 퍼져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밀도가, 이 자기 홀국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 급팽창한 이 공간 속에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있지만 우리가 관측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서 이 급팽창 이론 하나만, 이 간단한 이론 하나만으로 되게 많은 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이 이론을 지지하게 돼요. 자, 선생님이 이걸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영상이 길어져서요. 다음 시간에는 방금 우주가 급팽창했잖아, 그죠? 급팽창하고 그러면 거기서 계속 천천히 가는 거냐? 근데 되게 웃긴다, 얘들아. 급팽창한 거는 초기였고요.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팽창하는 것 같잖아. 근데 지금 현재 우주가 되게 더 빨리 팽창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더 재밌는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해요.